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아, 비가 많이 오네요, 생각보다. 오랜만에 한번 영화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를 1월달 편, 2월달 편 연이어서 올렸었고요. 오늘은 23 아이덴티티, 원래 제목은 스플릿, 이 영화를 한번 녹음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 있죠. 여러분들이 4월달에 보신 영화들의 감상, 후기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모아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 코너는 청취자분들이 만드는 코너라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없으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코너죠. 저희 블로그도 있고 트위터도 있습니다.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되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포털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날 지금 팟빵, 그러니까 팟호스팅에서 좀 새로운 약관을 이제 시행하죠. 4월 20날.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계속해서 마음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하튼 간에 20일 이후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직접 체험을 하고 향후 저희 방송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는 즐겨찾기 해주시고 저희 트위터는 팔로잉 해주시고 저희 유튜브 쪽에도 저희 채널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독을 해주시고 또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 올리는 그런 공지사항을 놓치지 않고 읽어주셨으면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고 좀 많이 아쉽네요. 영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올해 2017년 2월 22일 날 개봉을 했었네요. 근데 현재 지금 VOD가 나와 있죠. IPTV로도 나와 있어서 저는 극장으로 보고 싶었지만 그때 좀 바빴나 아마 그럴걸요. 그래서 이렇게 VOD로 보게 되었습니다. 117분짜리고요. 15세 관람가입니다. 내용면으로는 좀 끔찍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화면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암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실루엣 처리가 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좀 센 장면들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뭐 선호하진 않거든요. 167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스크린이 952개 달렸었네요. 스크린을 이렇게까지 모은 것에 비해서는 흥행 성적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화가 167만을 동원했다는 게 좀 의외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남자 주인공인 제임스 맥어버이 팬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다중인격 연기를 저는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게 아닌가 싶네요. 감독 그리고 각본을 M 나이트 샤말란 이분이 모두 맡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화에서 연출과 각본을 모두 함께 하고 계시네요. 지금까지 작품들을 한번 읽어보면 98년도에 와이드 어웨이크, 99년도에 그 유명한 식스센스, 2000년에 언브레이커블, 2002년에 사인, 2004년에 빌리지, 2006년에 레이디 인 더 워터, 2008년에 해프닝, 2010년에 라스트 에어밴더. 요거는 좀 아동용 그런 영화죠. 2013년도에 애프터 어스, 2015년에는 그 소위 그 파운드 푸티지라고 해서 그 페이크 다큐 뭐 그런 영화인데 더 비지트, 2016년에는 23 아이덴티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개 정도를 제가 봤네요. 집중해서 본 거는 한 3작품 정도. 대부분은 그냥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장르적인 그런 재미에만 제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엠나이트 샤말란이 이제 조금 하락세에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가 만드는 영화마다 계속 실패하고 2010년제 라스트 에어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악의 영화 뭐 이런 수상도 하고 계속 헤매고 있었는데 그 저예산 영화를 찍으면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 영화 23 아이덴티티도 좀 CG를 좀 많이 썼으면 더 위압감이 더 들었을 텐데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낸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점점 성공한 것 같고 더 비스트 같은 경우도 뭐 공포물로는 전 괜찮게 봤었거든요. 자,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 제임스 맥어버이 이 영화 속에서 남자 주인공을 맡았고 첫 번째라고 해야 되나? 그 자아는 케빈이라고 일컬어지고 그 후에 중요한 자아는 뭐 헤드윅, 데니스, 패트리샤, 비스트 이런 이제 자아들을 함께 연기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24개의 자아들을 모두 연기했지만 영화상에서 좀 분량을 차지하는 자아는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 아냐 테일러 조이라는 이제 20대 여성 배우고요. 이제 모델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가 꽤 크더라고요, 실제로는. 어, 눈이 굉장히 커서 이런 공포가 있는 작품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눈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 속에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묘하게 좀 약간 좀 언밸런스한 그런 좀 매력도 있고 영화 속에서는 이제 여고생으로 나오는데 실제 여고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초반에 96년생이니까 20대 초반의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에서 이제 제임스 맥어버이의 그런 다중인격을 상담하고 지지해주고 이러한 다중인격이 새로운 인류가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파악할 수 없었던 그런 두뇌의 또 새로운 영역, 그것을 알게 해주는 좋은 표본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지를 해주는 상담사 베티 버클리라는 배우가 계십니다. 할머니이신데 이 플래처 박사를 연기하셨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말하는 다중인격이란 단순하게 인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에 따라서 뭐 능력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몸의 생김새라든가 이런 화학적인 물리적인 변화까지도 함께 바뀌는 그러한 설정을 밑으로 깔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패스하고 사실은 이 영화를 이렇게까지 제가 녹음을 하지는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왓챠에 가면 이제 이동진 평론가가 자신이 본 영화들의 이제 한 줄 평을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이런 한 줄 평을 써놨더라고요. 이제 별점은 6점을 주면서 샤말란 영화의 힘은 언제나 반전이나 효과가 아니라 정서이다. 샤말란 영화의 힘은 언제나 정서이다. 이러한 한 줄 평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정서공감으로 로건 편을 녹음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에도 뭔가 좀 묘한 정서가 있다 싶었는데 이동진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용기를 내서 녹음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원고를 썼습니다. 녹음과 편집을 한 방에 끝내려고 원고를 썼고요. 그래서 조금 제 말투가 이상해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업데이트가 토요일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녹음이 수요일날 밤에 하고 있어서 요즘 뭐 의욕이 없네요. 제가 팟빵 때문에 의욕이 없는데 그래서 업데이트가 좀 늦을 것 같네요. 네, 그 점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고를 읽어보죠. 참, 이 영화 이제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방송 끄시면 되겠네요.
자, 이 영화는 이제 결말 장면을 언급해야 더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 하겠고요. 후반과 결말 부분에 영화의 주제와 정서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제가 샤말란 감독 영화를 주의 깊게 본 것은 99년작 식스센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표면적인 장르적 재미만 주목해서 감상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식스센스를 얼마 전이라 해도 1, 2년 전에 이 식스센스를 다시 보면서 이 영화는 단순한 어떤 반전 영화가 아니라 그 이면에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장르성과 또 다른 정서를 품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동진 기자가 이 영화 23 아이덴티티에 대한 한 줄평에서 정서라는 단어를 언급한 김에 저도 이 영화에 대해 조금은 정서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좀 욕심이 났어요. 물론 저희 방송이 계속 진행 중인 정서적 공감, 정서 공감 시리즈의 하나로서 취급하기에는 정서적인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서 그냥 평소대로 영화 소개를 하면서 살짝씩 정서적인 면을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서 공감 시리즈의 하나로서 녹음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는 10대 여학생 납치와 살인, 그리고 다중인격, 그리고 초능력자에 가까운 악당의 탄생,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새로운 슈퍼히어로와 빌런의 탄생,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십니다만, 이 영화 자체만 보기에는 좀 그렇고, 추후에 언브레이커블과 또 연결된다면, 재미난 또 세계관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표면적으로는 10대 여학생 납치, 살인, 다중인격, 그 다음에 초능력자에 가까운 악당의 탄생,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이면에 학대와 성폭행 등에 따른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즉, 영화는 상처받은 자를 향해서 어떤 정서적인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단지 그 포장지가 스릴러와 공포물이었던 것이죠. 언젠가 식스센스를 제가 방송에서 다루게 된다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식스센스 영화도 특정 상황에 처한 주인공들의 고독과 외로움을 이야기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그 상처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걸 넘어설 수가 없죠.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이러한 이면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숨어있는 부분을 특정 캐릭터의 설정이나 영화의 배경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트 샤말란의 두 영화, 특히 오늘 소개할 영화 23 아이덴티티는 그 이면의 이야기가, 숨어있는 이야기가 영화 자체의 주제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장르적 재미와 이면적인 숨은 이야기가 잘 어우러질 때에는 묘한 깊은 감흥을 주지만 그 둘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이도저도 아닌 영화가 되고 말죠. 장르적으로도 약하고 이야기는 산만한 그런 영화 말이죠. 그래서 엠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영화를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게 아니냐. 이 영화는 이면의 숨은 이야기와 숨은 정서를 만들기 위해 또 관객에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초반부터 애를 많이 씁니다. 그거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두 영화와 대조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먼저 제임스 완 감독의 컨저링 시리즈와 카메라 움직임을 대조할 수 있겠는데요. 컨저링 시리즈의 카메라 움직임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드럽게 유영하는 느낌을 주죠.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카메라가. 또 인물의 뒤에서 인물의 등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걸 게임의 시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드리기도 했죠. 레버넌트 편에서 살짝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여하튼 컨저링 시리즈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의 동선을 체감하게 만드는 듯한 카메라 움직임입니다. 동선에 좀 집중한 이 영화 23 아이덴티티에서 카메라는 공간과 시선에 집중을 합니다. 영화를 시작하면 여자 주인공이 파티장에 홀로 앉아 있죠. 이때 공간의 원근감이 묘하게 일그러집니다. 이게 영화 용어로 뭔지 제가 까먹었는데 그러한 이제 카메라 기법인 거죠.
공간의 원근감이 묘하게 일그러지는데 이것은 영화 속에서 몇 번 더 시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평면적인 화면에 그러니까 공간감을 넣은 건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 여자 주인공이 혼자 있다는 것을 전달해 줍니다. 뭔가 계속 혼자 있는 느낌. 또 여자 주인공은 영화 속에서 대부분 공간 안에 홀로 있거나 공간의 주변, 즉 구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영화는 감독의 관찰자 시점에서 캐릭터 시점으로 시선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영화 초반의 자동차 시퀀스에서 그 제임스 맥어보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자동차 시퀀스에서 카메라가 관찰자처럼 자동차 트렁크로 접근하다가 순식간에 남자 주인공의 시점으로 교체가 되죠. 그리고 영화 후반 긴 통로를 뛰어가는 여자 주인공의 뒷모습을 카메라는 급히 쫓아가는 대신에 멀리에서 남자 주인공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장면을 짧게 삽입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관객의 감각적인 몰입감을 극대화시키죠. 그래서 컨저링 시리즈 같은 경우는 동선에 집중한다면 이 23 아이덴티티는 카메라가 공간, 그다음에 시선 이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 있는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처음부터 관객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개봉했던 클로버필드 10번지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하고는 이제 정서 또는 행동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대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클로버필드 10번지와 23 아이덴티티 두 영화 모두 초반에 여자 주인공이 좁은 공간에 납치가 되고 이게 뭐 표현상 이제 납치가 되고 사건의 경과도 한정된 공간에서 발생하고 또 진행됩니다. 그런데 영화가 주인공에게 정서나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죠. 클로버필드 10번지는 대사를 통해서 짧은 러닝타임만을 사용합니다. 여자 주인공이 과거 감정적으로 그의 기억에 새겨진 사건을 다른 남자 인물과 대화를 나누죠. 또 이때의 기억과 그 대사가 향후 그 인물들의 행동을 심리적으로 해명해 줍니다. 미리 밑밥을 깔아준 거죠. 근데 관객은 깊이 공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23 아이덴티티 이 영화는 쓸데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러닝타임을 써서 여자 주인공의 과거 기억을 스크린에 펼쳐놓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5살 때의 친아버지와 사냥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 그리고 직접 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직접 사냥을 하러 숲으로 나간 그런 과거신이 갑자기 삽입이 됩니다. 그때의 기억이 쪼개져서 그 후 순차적으로 영화 속으로 삽입이 되죠. 그 화면들을 볼 때에는 왜 이런 과거신이 삽입되는지 전혀 알아챌 수가 없죠. 그러나 지하 공간과 숲이라는 공간 대비로 관객의 기억에는 또렷이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들의 의도는 당장 알 수는 없지만 그 장면들이 그냥 허투루 잊혀지지는 않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출의 힘인 거죠. 그런데 영화가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관객은 그 삽입된 과거 씬에서 전달해 주었던 여자 주인공의 정보, 뭐 총을 쏠 줄 안다는 것, 그다음에 뭐 성폭행 이런 것들이 암시되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력이나 침착함 이런 것들이 동년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러한 정보들, 그리고 어떤 정서 이런 것들 전달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영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면에 숨어있는 이야기에 다다르게 되죠. 이 방식이 세련되고 진보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영화 속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정리하자면 클로버필드 10번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정서적인 면 혹은 뭐 인물의 행동 동기 이런 것들을 대사로 그냥 뭐 짧게 처리해 버리는데 이 23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거의 중반 이후까지 계속해서 과거 어떤 기억을 영화 속에 삽입해서 관객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이렇게 어떤 카메라의 활용이라든가
그리고 편집을 이용한 과거 장면의 삽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영화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이면에 숨어있는 정서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정작 이 영화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혹은 이 영화의 주제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정서나 숨어있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죠, 저는. 자, 이러한 그 삽입되는 장면들 중에서 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을 좀 언급해 드리자면, 5살이었던 여자 주인공이 자신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것으로 영화 속에서 암시되는 아주 나쁜 그 삼촌을 향해서 총을 쏘려다가 실패를 하죠. 그 삼촌이 굉장히 덩치가 커요. 그래서 그 영화 처음 시작했을 때 제임스 맥어보이가 나오는 그 자동차 씬에서 여자 주인공이 도망치지를 못합니다. 관객들이 볼 때는 아유, 이거 왜 도망을 못 쳐? 순식간에 빠르게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의 완력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트라우마보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영화 초반에 보면은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저 남자는 우리를 겉등에 들고 이 침상에 놓았다. 그 정도로 완력이 세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판단력이 있는 그런 아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그 덩치가 큰 삼촌에게 이러한 학대와 폭행을 당하면서 남성의 완력에 대해서 일찌감치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하튼지 간에 그렇게 영화 속에서 암시되는 그 덩치가 큰 나쁜 삼촌을 향해서 총을 쏘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10대인 그 여고생인 여자 주인공이 감금된 방의 벽을 잡고 오열하는 장면으로 연결되면서 또 그것이 묵음 처리가 돼서 나오죠. 이 두 장면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는데, 이때 카메라는 이제 바닥에서 위를 향해 비춰줍니다. 그 오열하는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 고통이 진행되고 있다는 착시를 주더라고요, 저는. 영화와 여자 주인공은 가장 절망적이었던 때를 소환한 것이죠. 불러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직전 화면에서, 그러니까 과거 장면 삽입되기 바로 직전 장면에서 이 제임스 맥어보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곧 비스트가 올 것이란, 나쁜 아주 최고로 악당인 그 비스트가 올 것이란 절망적인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남자 주인공이 절망적인 얘기를 하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던 과거 기억신이 삽입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여자 주인공이 벽을 잡고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영화는 현재의 감정과 과거의 감정을 서로 이어주면서 그 감정의 진폭을 더 크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공포 때문에 울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과거의 그 장면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울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죠. 똑같은 거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장면은 남자 주인공의 제임스 맥어보이의 과거시입니다. 굉장히 좀 특이했는데,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의 과거시는 단 한 번 나오는데요. 그 정서적인 충격감이 매우 컸습니다. 침대 밑에 숨은 어린 시절의 그를 친어머니가 고함치면서 찾아내는 장면이죠. 집안을 왜 이렇게 어지럽혔어? 막 그러면서 굉장히 위압적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를 찾아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제 그의 본명이 풀네임으로, 즉 성과 이름 모두가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네임, 미들 네임, 라스트 네임 이렇게 풀네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남자 주인공의 풀네임이 상징하는 고통과 상처, 그것이 해명되는 순간이었고 그 위력이 실감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그 삽입된 장면만으로 이런 모든 것을 전달해 주었다. 그 전에 영화는 여자 주인공에게 극한의 공포와 또 유일한 해결책,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동시에 던져 주었죠. 재밌게도 그 장르적인 쾌감 후에, 어떤 공포에 대한 장르적인 쾌감 후에 관객은 묘한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는 이제 귀신의 이름을 캐묻는 게 그 귀신의 정체를 알아내서 그 이제 구마라 그러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치유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이 영화 23 아이덴티티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장르적 쾌감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다시 소환하며 남자 주인공이 극심한 학대에 시달렸다는 숨은 이야기를 화면으로 직접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소환된 케빈은 여자 주인공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과거 신의 감정과 이후 나온 케빈의 감정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장르적인 쾌감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어떤 그런 힘도 주기 위해서 그런 과거 신을 집어넣었고 그것이 현재의 장면들과 연결되면서 정서적인 울림을 준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요. 영화는 결말에서 참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 영화는 장르적인 세계관 안에서 관객을 납득시키죠. 이 결말은 영화 이면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정서가 드디어 표면으로 드러나서 주제를 형성하는 장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맥이 풀리겠고 저 같은 사람은 그 묘한 어우러짐에 기분이 좋아지겠죠. 결말에 가면 남자 주인공 비스트는 미친 듯이 계속 주절거립니다. 상처받지 않은 자, 학대 받아본 적 없는 자, 이들은 모두 존재 가치가 없고 불변하다. 고통을 당해보고 공포를 아는 자만이 더 진화되었고 강한 자들이다. 이런 비슷한 말을 계속 나불댑니다. 그러면서 삼촌에게 성적으로 학대받은 흔적들이 있는 여자 주인공의 맨살을 보면서 기뻐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좀 위험한 말씀들을 좀 드릴 텐데요. 그냥 악의 없이 평소처럼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결국에 여자 주인공의 상처가 그녀를 구원한 셈입니다. 영화 결말을 보게 되면 여자 주인공이 뭐 총 쏘고 도망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비스트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맨살에 있는 그 상처의 흔적들 그걸 보고서 그냥 비스트는 물러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처가 결국 그녀를 구원한 셈이 아닌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극한 상황,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밀어닥치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이 겪은 학대와 폭행의 또는 어쩌면 자해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는 해방 선포를 듣게 됩니다. 조금 비약시켜서 말씀드리면 영화 굿 윌 헌팅의 대사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를 들었을 때처럼 여자 주인공이 해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몸의 그 상처들은 너를 올가매는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진화의 표식이자 새로운 인류의 증거라는 선언을 극한 감정 상태에서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걸 들었으면 개소리냐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런 감정적으로 굉장히 몰려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쩌면 여자 주인공도 더 그 말에 설득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심지어 표면적인 위기, 즉 비스트가 그녀를 위협하던 것으로부터도 그녀는 해방되고 구원받습니다. 표면의 장르적인 것과 이면의 숨은 정서 모두에서 그녀는 해방감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자 주인공 비스트는 왜 그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아마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냈기 때문 같기도 하고 어쩌면 자기 최면 상태일지도 모르죠. 여하튼 영화는 대사와 화면 모두를 활용해서 남자 주인공의 최초자 케빈이 3살 때부터 학대를 받아왔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알려주었죠. 그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자아들을 만들거나 받아들였죠. 그래서 23 아이덴티티, 23개의 자아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나름의 방어를 해왔던 것이죠. 영화에서는 각각의 자아 모두 다른 인격과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케빈이라는 몸 하나에 여러 인격과 여러 능력을 동시에 갖게 되고 이제는 비스트, 즉 초인적인 신체 능력까지 쟁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상처와 공포로 무너지지 않고 계속 삶을 이어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바로 그런 상처 입은 자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게 된다. 출발선이 다른 게 아니라 차원의 깊이가 다른 것.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영화 결말의 거울 시퀀스에서 남자 주인공은 우리가 믿는 게 곧 우리 자신이다 라는 말을 다른 인격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게 곧 우리 자신이다. 즉 믿는 대로 내가 존재하게 되고 내가 구성되고 자신의 삶과 운명을 실현할 수 있다. 뭐 그런 아주 강한 선언을 하죠. 그 말 그대로 남자 주인공은 24번째 자아 비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구현해서 보여주었죠. 23명의 자아로는 이 악하고 편협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없기에 스스로의 믿음으로 또 다른 주체적인 자아를 소환해낸 것이죠. 이 24번째 자아, 비스트가 원래 존재했던 자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실현되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죠. 영화 초반에 상담사와 나누는 대화에서 코뿔소 등의 동물의 특징이 언급된 점, 그리고 중반 그 상담사가 남자 주인공에게 네가 이런 곳에 있으니까 그런 상상을 하는 거야 라는 뭐 비슷한 그 대사를 한 점, 남자 주인공이 있던 장소가 동물원인 점 등을 근거로 남자 주인공의 상상과 믿음이 그런 강한 자아 24번째 비스트를 창조해낸 것이 아니냐, 뭐 그런 평가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여하튼 재밌는 것은 이런 모든 사건의 발단이 가장 약한 자아인 헤드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자아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그가 있었기에 가장 강한 자아 24번째 비스트를 소환할 수 있었음이 영화상에서 드러나죠. 설명이 되죠. 우리의 약한 곳이 언젠가 우리의 큰 힘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상처 입은 그대로 주저앉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의지와 믿음을 갖고 삶을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영화가. 여자 주인공은 과거 씬에서 삼촌에게 위협과 폭력을 당했고 그렇게 암시가 되죠. 그에 대항해서 총을 겨눴습니다. 그 어린애가. 그러나 총알을 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죠. 오히려 이후에 친아버지까지 심장병으로 죽고 그 나쁜 삼촌 집에서 살게 되는 상황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영화 초반에 그녀는 일부러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까닭이 스스로 고립되는, 혼자 있게 되는 그런 공간에 가기를 원한 것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영화는 종종 과거 상처를 준 비슷한 상황을 다시 일으켜 역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게끔 하기도 하죠. 현재 시각에서도 그녀는 남자 주인공으로부터 위협과 폭행을 당합니다. 이번에는 총을 겨눈 다음 총을 쏘기까지 이르죠. 예전에는 총을 못 쐈잖아요, 삼촌한테. 근데 이번에는 총을 쏘긴 합니다. 그러나 결말에서 그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그녀는 다시 철제 감방 안에 스스로를 집어넣습니다. 스스로 고립시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왔던 방법이었죠. 그러나 24번째 자아 비스트가 그 철제 감방 안으로 고개를 집어넣어서 오히려 그녀에게 해방 선언을 합니다. 너는 해방됐어. 너의 상처는 고통스러운 상처가 아니라 진화의 표식이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너는 낙오된 자, 잘못된 자, 가치가 없는 자, 세상이 버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진화되고 강한 자라는 의미였죠. 그녀는 비스트가 사라진 표면적인 해방과 상처의 의미가 달라진 이면적인 해방을 동시에 맞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후 그녀가 구출되어 스스로를 가두었던 감방에서 나오고 그녀는 다시 한번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녀의 보호자로서 자신을 괴롭힌 삼촌이 찾아왔다고 여자 경찰이 알려주죠. 이 세 번째 위협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위협은 예전에
삼촌이 그렇게 몹쓸 짓을 했던 거. 두 번째 위협은 현재 시간대에 제임스 맥어보이가 위협을 했던 거. 그리고 세 번째 위협은 인생에 있어서 세 번째 위협은 바로 지금 사선을 넘어서 왔는데 다시 삼촌한테도 가야 된다. 이런 세 번째 위협인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자 주인공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표정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과 행동과는 다를 것이라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영화의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You are different from the rest. Your heart is pure. Rejoice. The broken are the more evolved. Rejoice. 총평하겠습니다. 원고를 써놓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빨리 끝나네요. 좋은데요? 이 영화는 이제 표면의 장르적 재미뿐만 아니라 이면의 이야기나 정서를 생각하며 감상하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 작품 같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주눅들어 살거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영화 속 주제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보다 우리는 더 강하다, 강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입으로 이렇게 나불대는 게 사실 좀 매우 미안한 거죠. 누군가의 상처를 제대로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면서 야, 너는 이겨낼 수 있어, 강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유선적이잖아요. 그러나 여튼간에 이 영화는 적어도 제 새치혀보다는 더 진중하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모를 상처를 입으신 분들 계시다면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영화 속에서 상담사로 연기한 할머니 배우 연기도 상당히 좋았죠. 영화는 세 부분, 납치된 상황, 과거 기억, 그리고 상담하는, 이 할머니하고 상담하는 분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결말에서는 이 각 부분이 결합해서 어떤 특정한 쾌감을 주죠. 저는 특히 이제 상담하는 분량에서 남자 주인공의 현재 자아를 영화와 이 상담사가 어떻게 밝혀낼지 꽤 흥미롭게 보기도 했습니다. 약간 추리 요소도 좀 섞여 있거든요. 또 영화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이제 영화의 그런 다중 인격들이 본체를 두고 다투는 게 아니라 본체마저, 즉 케빈마저 독립적인 자아 중 하나로서 다른 자아들과 대립 혹은 보완 관계에 있다는 설정, 그게 좀 특이한 게 아닌가. 내 안에 여러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여러 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좀 살짝 좀 무섭기도 한데요. 이는 우리 안의 욕망들과 비슷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옳다고, 윤리적으로 옳다고 하는 그 욕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화 속 표현에 따르면 그 욕망을 그 불빛에 앉힐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못된, 이 사회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나에게 이롭지 못한 그런 욕망을 선택할 수도 있죠. 꼭 자아까지 어렵게 가지 않더라도.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비잉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한국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도 하나의 육체에 여러 귀신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서도 적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간에 오늘은 이 영화를 다른 거 빼고서 정서적인 면만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원고를 써놓고 녹음과 편집을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평소보다는 좀 짜임새 있게 녹음하고 싶었는데
이 원고 내용 자체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처럼 녹음한 게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편집이 힘들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오랜만에 이렇게 원고를 읽으면서 녹음하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 여기서 방송 마치죠. 저희 블로그에 4월달 영화 페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상 댓글, 영화 감상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 블로그 즐겨찾기 해주시고 트위터 팔로잉 해주시고 유튜브 저희 강신의 수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또 알람 설정해 주십시오. 저희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4월 20일 이후에 상황을 봐서 저희 방송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청취자분들한테까지 이렇게 좀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그 짐을 지게 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인데 깔끔하게 정리해서 4월 20일 이후나 뭐 이전이든지 간에 한번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저도 감기에 걸렸고 감기 크게 앓고 있는 주변 지인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꽃 피는 4월입니다. 네, 꽃놀이도 건강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